글로벌 진출 사업에 대해서 종류가 이렇게 딱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관련돼서 예산이 530억입니다. 530억. 한 400개 정도 기업한테 530억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은 사실은 자기 리소스를 내지 않아도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게 간 기업조차도 너무 영세한 곳들이 많아서 매출이 없는 데가 절반이 넘는다. 아니 없으니까 만들려고 간 거 아니냐. 그 나라의 환경, 도시, 거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배달 시간, 음식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1억 받을 수 있는데 미국 가면 뭐 10억 받는다. 잠깐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뜰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 지금 어떤 글로벌 진출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기부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 분야를 돕는 이제 공공기관이죠. 여기에 이제 글로벌 진출 사업에 대해서 종류가 이렇게 딱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뭐 OTT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디지털 컨텐츠도 있고,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사업 중에 한 가지의 결과 보고 평가를 작년 말에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스타트업이 선발돼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좀 하고 왔는데, 그건 저는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의 총괄 기관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하면 중기부인데, 중기부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데가 창업진흥원이에요. 이제 창업진흥원 이제 화면 이제 보이시겠지만, 글로벌 관련돼서 예산이 530억입니다. 530억. 530억에 한 400개 정도 기업한테 530억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의 어떤 기술 실증, 우리가 요새 POC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만 530억이에요. 400개 기업에. 그러니까 1억 한 3천, 4천 정도를 한 개 기업당 주는 거죠. 그거는 글로벌 대기업에게 어떤 노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평가해보고 해서 그쪽에서 마음에 들면은 투자가 유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해보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 스타트업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은 사실은 돈을 자기 리소스를 내지 않아도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거기에서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투입이 될 것이고 사람에 따른 사실 인건비라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53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작년에만 상준을 좀 들어간 게 좀 있고요. 글로벌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서울창업허브 공덕,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근무했었던 서울경제진흥원 프로그램에서도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여기 이제 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지역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의 역시 POC나 이런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사업이나 I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만 하냐? 이제는 구 단위까지 내려와서 강남구에서도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IR 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 단체죠. 서울로 치면 구,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시군.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원 사업들, 글로벌 나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김민수 본부장님, 이거 너무 굉장히 많은 데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지방정부에서 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부산시에도 있었고 인천시에도 있었고 의회에서 정책연구위원도 했고 비서관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거를 보고도 예를 들면 중앙에서는 이렇게 전도 유명한 기업들과 B2B를 말씀을 드릴게요. 드론을 만들다 치면 버티포트도 할 거고 드론도 만들 거고 여러 가지 통신 기능도 할 건데 과연 지방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상 이제 지방 그 지역의 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 정부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하느냐, CES가 됐든 뭐 IFA가 됐든 왜 가느냐, 아니면 왜 실제로 없는 어떤 제품들을 파느냐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반대편에 좀 양비론적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기업도 저희가 현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원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군이다, 구다라고 군구라고 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속한 곳은 그 도시거든요. 그리고 또 영미권도 제가 이제 글로벌 도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도시 단위의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국가들이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경제개발 뭐 5개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과는 좀 달라서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7, 80, 90년대, 2000년대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프리드만도 그 왜 유명한 샤워실에 바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틀고 또 찬물 틀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규제가 변화되니까 지방정부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과도한 규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실제 도시 영역 오면 인허가 하고 뭐 산업하고 지원하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니터링한 부분을 자꾸 바꾸니까 뭐 대외적인 좀 정치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자꾸 바꾸니까 그러면 안 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좀 기회를 주려면 조금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사연 대표님은 본인이 네. 뭐 지원 쪽에도 좀 해보셨고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관련된 사업이 많은지를 뭐 체감을 또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늘었는데 는 만큼의 뭐 다른 는 거에 대한 배경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는 거에 대해서 결과 보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직접 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네. 본인 성과나 같이 갔다 온 사람들 성과나 이런 것도 아실 텐데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가 차원이든 지방정부 차원이든 아니면 무슨 청 차원이든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건 맞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의 성과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지방정부 차원의 성과를 내는 것, 그 다음에 기업가, 그 다음에 실제 대표님들의 성과를 내는 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다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나은 거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비 창업자,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거라도 있어야 뭔가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국가 차원에서 낭비되는 게 있더라도 저는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글로벌 진출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쓰는 게 뭐 옳다, 그르다 이게 굉장히 이게 간단하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썼던 2년 전에 이제 조선일보의 CES 혁신상의 이면이라고 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썼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가는 거 글로벌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게 간 기업조차도 너무 영세한 곳들이 많아서 매출이 없는 데가 절반이 넘는다. 그런 애들이 CES 가서 뭐 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했었죠. 아니 없으니까 만들려고 간 거 아니냐. 경험을 시켜주고 그쪽에서 잠재적인 고객,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CES를 보내주는 거지. 다 된 애들을 못하러 내보내주냐. 이런 좀 반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쓴 글, 뭐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미국보다 스타트업이 많이 가고 중국보다 많이 가고 거의 뭐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하는 행사에 미국에 스타트업이 없어서 안 왔겠냐고요. CES라고 하는 행사,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인데 거기에 걸맞는 과연 행사이냐, 걸맞는 규모냐라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다 이게 세금으로 지원이 돼요. 물론 이제 세금 그것도 이제 얼만큼 지원해 주느냐가 사실은 좀 이슈이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이렇게 숙식과 항공료, 숙박과 항공료죠. 숙박과 항공료의
또 일부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데가 있었고, 숙박과 항공권은 지원해주지 않고 뭐 부스비라던가 이 부분만 지원해주는 이런 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 추산으로는 하루에 그 행사가 4일짜리였는데 4천억 원을 쓴다.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ROI라는 걸 엄청 따지잖아요. 특히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어떤 행사, 정책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제대로 났느냐 이런 건데, 물론 관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사용하는 정책적인 활동이 ROI라는 지극히 시장적인 관점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도 있지만, 과연 그거에 맞는 좀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 이제 넘어가서 아까 이제 이게 나왔던 게,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은 유니콘인데, 유니콘이 해외에서도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좀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 국가대표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들이 실패를 해도 다시 지금 도전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의 케이스는 우리 김민수 본부장님께서 쿠팡의 케이스를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국내 이슈는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다만 서두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그 의결권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어 클래식 스탁인데 이게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 이제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이라고 할게요. 100%를 소유한 미국 기업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낯설지 않아서 해외 진출 논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다고 생각해요. 한 주당 예를 들면 어떤 경영인이 뭐 29배, 30배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 클래시파이드 스탁이 있어가지고 A, B, C, D.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뭐 1주 사면 1주죠. 그러니까 보통 의결권과 기업의 의결권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당받는 일반주가 있는데 그 기업의 의결권 주식마저도 좀 차등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좀 연구하고 고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본이 유동화가 잘 돼야 되는데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면. 옛날에는 물건 갖다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쿠팡 수출 얘기를 좀 하면 쿠팡 많이 했죠. 근데 사실 가시적인 뭐 성과를 보이는 일본도 그렇고 뭐 없죠. 왜냐면 이거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혹시 미국에서 교수님 그 1등 하는 쿠팡 같은 회사 이름 아십니까? 대시도어. 그래서 역시 창업 전문가 또레 씨가 그러니까 이런 영국도 또 자기네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자상거래업은 들어오기가 좀 쉬워요, 배려가. 왜냐면 쉽다는 게 업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풀필먼트랑 그 나라의 서드파티랑 그 나라의 그 맞는 품목들을 프로큐어하는 이게 SCM에 사실 기초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대로 그러면 롱테일을 얘기를 할게요. 그 미국 애들이 서버부가 60%, 70%인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뭐 공짜로 나눠줘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익숙한 걸 쓰기 때문에. 또 소비자 선택 이론 좋아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경제학적으로 보면 해외 진출하는 게 되게 어렵다. 쿠팡이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에 일본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은 뭐 쿠팡이 하는 비즈니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자상거래, 우리나라 치면 전자상거래가 핵심이고, 지금 쿠팡 이츠를 통한 이제 배송 분야가 좀 있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오면서 SNS에서 보니까 쿠팡이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쿠팡 이츠 같은 거죠. 배송 서비스 나와 있는데, 지금 수수료랑 배달료 무료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일본 시장에 안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처음에도 좀 그랬잖아요.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해서 일단 앱 많이 깔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철수를 했지만 2025년에 다시 로켓나우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일본에서 좀 성장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토스랑 배민의 케이스도 있는데, 그럼 혹시 고세한 대표님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상세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뒤에 이제 뭐 관련된 아이코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글로벌 진출, 해외 진출에는 과연 국내에서 고객이 있었고 국내 고객이 기꺼이 돈을 내는 서비스였지만 그게 해외, 특히 다른 나라 뭐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기꺼이 고객이꾼이 다 타겟 고객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와 그 고객이 돈을 낼 의지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또 그런 걸 해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배민이다. 그럼 베트남에 이미 뭐 저도 이제 여행 가서 썼을 때 그랩이란 서비스가 이미 다 대중화되어 있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렴도 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뭐 잘 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진짜 혁신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규제를 타파해서 성공을 했지만 이미 해외에는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 금융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쿠팡이나 배민이나 토스 같은 것들이 아까 교수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 플랫폼은 말씀하신 단기간에 초반에 사용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오히려 그냥 정말 딱 핵심 기술을 가진 것들 B2B가 좀 더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배민이 이제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죠. 근데 이제 그랩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싱가포르 유학파 출신 김민수 본부장님, 그랩의 동남아시아에서 그랩의 위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줄까요? 아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랩 고객이 우리나라 쿠팡하고 배민입니다. 근데 사우스에이시아를 C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C죠? 쇼피가 또 들어왔어요. 근데 쇼피는 약간 옷이나 이런 좀 소도매업을 하고요. 그랩 고객은 일단 오토바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뚝뚝이나 이륜차, 오토바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배민이라고 해도 제 친구도 배민 베트남에서 그 부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맥킨지 출신인데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환경, 도시, 거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배달 시간, 음식 이런 것들을 뭐 미국도 어렵잖아요. 반대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뭐 옛날에 코티나 들어와서 현대자동차에서 저기 만든 거 아닙니까? 포드랑 포드였나요? 그런 포드 GM도 그 지난한 시간에 거쳐서 FDA를 그렇게 해도 뭐 포드 좋지만 현대자동차 역시 최고. 현대자동차 이 독일차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고 마켓 셰어를 89% 이상 잡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그 고세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플랫폼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페네트레이션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랩 고객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고요. 또 굉장히 엘리트 유학파들 전부 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유학파들 미국에 또 막강한 또 로비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규제도 다르고요. 말씀을. 맞습니다. 뭐 그랩도 뭐 고잭,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쇼피, 뭐 엄청 많잖아요. 동남아 쪽에도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 이런 거는 다 우리나라처럼 다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다시 이제 왜 이제 글로벌에 그래도 도전해야 되느냐. 실패 사례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시장을 넓힌다라는 관점에서 매출을 높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이제 가치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1억 받을 수 있는데 미국 가면 뭐 10억 받는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랑 만약 미국 실리콘밸리랑 비교한다고 하면 너 한국에 있으면 1억 투자한다. 근데 실리콘밸리 오면 10억 줄게. 이게 뭐 다 통용이 되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지금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매출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1등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1등이라 하기는 없죠. 쿠팡이 지금 1등이니까. 근데 오프라인만 봤을 때 이마트가 이제 1등인데 2025년 예상 매출 3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월마트는 뭐 당연히 뭐 환율차도 있고 뭐 인구수도 있고 하지만 950조입니다. 그러니까 27배 이상의 규모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IT 사스 분야만 한번 살펴보면 더존 비존
사실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 여기는 거의 이제 중견기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IT 사스의 대표주자. 매출 5천억. 그런데 세일즈포스, 전 세계 넘버원 CRM 기업 세일즈포스는 51조입니다. 100배죠, 100배. 오프라인은 27배, 온라인은 100배. 이거를 보고 막 헷가닥 하지 않는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겠냐. 왜냐면은 우리나라 아직도 뭐, 저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막 크랙 버전 쓰고, 한글 크랙 버전 쓰고, 웃으시면 아마 동의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셀즈포스가 CRM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요. 국내 거보다 한 달 가격, 무슨 모든 가격이 한 10배는 비쌉니다. 국내 CRM보다. 물론 나름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거를 기꺼이 써주고 사주고 하는 willing to pay가 훨씬 높은, 훨씬 많은 유저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경제진흥원에 있을 때 이제 연구자로서 몇 가지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이미 했거나 진출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나가려고 하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제 판로 확대를 위해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특히 바이오 기업 중에서 바이오 기업은 당장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일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주는 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거대 제약사들. 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판로 확대, 그 다음에 투자를 더 많은, 더 높은 밸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본사를 이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한국에 있는 본사를 이제 해외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리콘밸리나 해외에 세워지는 지사가 서울의 본사보다 더 커지는 이런 경우도 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